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독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의 도시국가 하나가 세계 26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6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50%에 달하는 가난한 어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도 압축 성장을 이뤘지만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를 거쳤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60년간 한 정당이 집권하며 오늘에 이르렀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업처럼 운영되는 국가라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대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틀 레드 닷, 싱가포르를 부르는 별명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거대한 이웃들이 지도 위에 싱가포르를 가리키며 조롱조로 붙인 이름이었죠. 실제로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싱가포르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겨우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176위에 불과해요. 제주도 절반 정도 크기죠. 인구는 600만 명으로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보다 11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무려 45배나 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싱가포르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5,400억 달러, 세계 26위입니다. 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죠. 태국 인구는 싱가포르의 11배인데도 말이에요. 아시아에서만 따져도 러시아를 제외하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이란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들보다 경제가 더 큽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옆 말레이시아와의 비교예요. 1965년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강제로 독립시켰을 때만 해도 누가 더 잘 살게 될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경제는 말레이시아 전체보다 큽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더욱 극명해요. 2024년 기준으로 89,000달러입니다. 세계 5위죠.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다음이에요. 미국보다도 높고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중위소득도 연 46,000달러로 영국의 44,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부의 집중도 인상적입니다. 싱가포르에는 24만 명의 백만장자가 살고 있어요. 25명 중 1명꼴이죠. 뉴욕, 도쿄, 샌프란시스코, 런던 다음으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에서도 뉴욕과 런던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가 된 거죠. 국부펀드 규모도 엄청납니다. 테마색, 중앙적립기금, GIC를 합치면 총 1조 8천억 달러에 달해요.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3배가 넘는 돈을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30만 달러씩 돌아가는 계산이에요. 60년 전 이 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1965년 독립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겨우 511달러였어요. 현재 요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실업률은 14%에 달했고 인구의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70%가 비좁은 공간에 몰려 살았고 3분의 1은 슬럼가에서 움막살이를 했어요. 천연자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수도 없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와야 했죠. 에너지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고요. 2차 대전 때 입은 인프라 피해도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영국 해군 기지까지 철수한 상황이었어요. 주변 환경도 험악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자신들을 쫓아낸 적대적인 말레이시아가, 남쪽으로는 팽창주의의 성향의 인도네시아가 있었죠. 두 나라 모두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는 것을 사형선고로 받아들였어요. 나라의 미래는 깜깜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죠. 리컨유 초대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가 새우를 잡아먹는 세상에서 싱가포르는 독이 있는 새우가 되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광적인 의지가 이 나라 정신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은 섬나라는 어떻게 모든 불리한 조건을 뒤집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지정학적 위치와 철저한 국가 설계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아시아를 내려다보세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작은 점 하나가 보일 겁니다. 바로 싱가포르죠. 언뜻 보면 그저 작은 섬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위치가 바로 싱가포르 성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말라카 해협. 이 좁은 바다 길이 싱가포르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죠. 서울에서 런던까지 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가 이곳을 지나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3조 5천억 달러어치입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 좁은 길을 통해 움직이죠. 중국, 일본, 한국이 쓰는 에너지 대부분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유럽으로 향해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상당수가 이 길을 거쳐왔을 겁니다. 말라카 해협은 세계 경제의 혈관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해협 입구에 싱가포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위치죠. 지나가는 배들이 연료를 보급하고 화물을 옮겨 싣고 승무원을 교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1819년 영국의 토마스 스탠퍼드 래플스가 바로 이 점을 간파했어요. 그는 동인도 회사 관리로서 영국과 인도, 중국 사이에 무역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래플스는 말레이 반도 끝에 작은 어촌을 보고 바로 여기다라고 직감했죠.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영국은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었어요. 관세나 통관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항구들이 높은 세금과 복잡한 절차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상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광둥과 푸젠 지역 상인들이, 인도에서는 타밀족 상인들이,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상인들이 싱가포르로 향했죠. 19세기 내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독특한 다민족 도시가 됐어요. 1960년대 독립 무렵에는 인구의 75%가 중국계, 15%가 말레이계, 10%가 인도계였습니다. 각자 고향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영어를 공통어로 쓰는 복잡한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협을 끼고 있는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나 인도네시아의 메단은 왜 싱가포르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핵심은 제도와 리더십이었어요.
1959년 싱가포르 자치정부의 초대 총리가 된 리컨유는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생존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리컨유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천연 자원도 넓은 땅도 많은 인구도 없는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돈을 가져와서 사업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부패가 없고 법치가 확립되고 세금이 낮고 규제가 간단해야 했습니다. 기업처럼 운영되는 국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반 기업이 고객을 유치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듯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했어요. 선거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인민행동당은 집권 후 60년간 단 한 번도 정권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야당의 활동은 제한하고 언론의 비판은 통제하고 시위는 원천 봉쇄했죠. 부패 척결도 철저했습니다. 높은 봉급으로 공무원들의 부정을 예방하는 한편 적발되면 사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가했어요. 마약 밀수범에 대한 사형제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싱가포르에서 집행된 사형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예요. 세계 각국에서는 죽음의 처벌이 있는 디즈니랜드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범죄와 부패, 마약이 없어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대도 절묘했어요. 싱가포르는 미국 시장이 문을 닫고 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 사이의 시간을 메웠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시간대의 거점 역할을 한 거죠. 1968년 아시아 달러 시장을 만든 것도 이런 지리적, 시간적 이점을 활용한 전략이었어요. 항만도 전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냥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넘어서 환적 허브로 키웠어요. 환적이란 A에서 B로 가는 화물을 중간 지점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입니다. 말라카 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싱가포르는 환적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2010년까지는 전체 물동량에서 세계 1위였고 지금도 환적 물동량만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대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의 5분의 1이 1년에 한 번은 싱가포르 항구를 거쳐가요.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항공 허브도 구축했습니다. 동서양을 오가는 승객들의 경유지가 되기 위해 창의 국제공항을 지었어요. 단순히 공항을 큰 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경유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도록 온갖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의공항은 경유 승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항이 됐어요. 동아시아와 호주, 인도, 서아시아, 유럽을 잇는 승객들 상당수가 싱가포르를 거쳐갑니다. 화물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서 하늘까지, 돈에서 사람까지 모든 것이 싱가포르를 거쳐가게 만든 거죠. 작은 점 같은 나라가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관문이 된 겁니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리컨유와 인민행동당은 이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겼어요. 작은 섬나라 혼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거대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 결합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200만의 작은 주였지만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어요. 경제력도 상당했죠. 게다가 싱가포르 인구의 75%가 중국계인 반면 말레이시아 본토는 말레이족이 다수였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예상보다 빨리 터져나왔어요. 말레이시아의 집권당인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 UMN조는 말레이족 우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사업 허가에서 말레이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반면 리커유의 인민행동당은 말레이시아인의 말레이시아를 내세우며 인종에 관계없는 능력주의를 주장했어요. 1964년 7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족과 중국계 주민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진 거죠. 36명이 숨지고 600명이 다쳤어요. 겉으로는 종교 축제 중에 벌어진 우발적 사건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UMNO와 인민행동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인민행동당이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리커뉴는 야심이 있었거든요. 그는 싱가포르에만 머물지 않고 말레이시아 전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1964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말레이시아 본토에도 후보를 내세웠죠.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싱가포르의 세입 일부를 중앙으로 가져가려 했고 국방과 외교에서 싱가포르의 자율성을 제한했어요. 리커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었거든요. 1965년 8월 7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툰쿠 압둘 라만 총리가 국회에서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제명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협의도 없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통보였죠. 리커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분리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섬나라로서는 큰 연방의 일부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8월 9일 기자회견에서 리커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965년 8월 9일 오전 10시 싱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맞았어요. 역사상 독립을 강요당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인구 200만의 작은 섬나라가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자신들을 내쫓은 말레이시아가,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가 있었죠. 둘 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크고 강했어요. 경제적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영국군 기지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영국은 1971년까지 철수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제조업 기반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합도 문제였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주민들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섬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들의 집합체에 불과했죠. 리커뉴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의 해답은 명확했어요.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안정부터 확보했어요. 야당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구속했죠. 민주주의는 사치라고 봤어요.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경제 정책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췄어요. 개인 소득세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규제는 최소화하고 회사 설립 절차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노동조합도 길들였습니다. 파업권은 사실상 박탈하고 임금 인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도록 했죠.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주택과 교육,
의료 혜택을 늘린 거죠. 부패 척결은 더욱 철저했습니다. 부패 방지 수사국 CPIB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운영했어요.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봉급을 주는 대신 부패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의 측근이나 장관도 예외가 없었어요. 마약과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도입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거든요.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무시했어요. 생존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교육제도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정하고 모든 학생이 영어와 함께 자신의 모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하나를 배우도록 했어요. 다민족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였죠. 동시에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학보다는 기술교육원을 먼저 늘렸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거든요. 주택정책은 가장 혁신적이었어요. 정부가 토지의 90%를 수용한 뒤 주택개발청 HDB를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99년 임대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분양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인종 비율이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중국계 75%, 말레이계 15%, 인도계 10%라는 전체 인구 구성비를 맞추도록 했어요. 특정 인종끼리만 모여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중앙적립기금 CPF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월급의 20%를 강제로 저축해야 했어요. 이 돈으로 주택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의료비를 충당하도록 한 거죠.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정책을 하나로 묶은 천재적 아이디어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88%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 됐어요. 유럽연합이나 미국, 독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시민들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고 정치적 안정성도 높아졌죠. 대중교통도 전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HDB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깔았어요. 80%의 가구가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살도록 설계한 겁니다. 20km 이내 거리는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동시에 자동차 소유는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각종 세금과 허가 비용을 합치면 토요타 캠리 한 대 가격이 83,000달러에 달해요. 미국의 6배 수준이죠. 덕분에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나라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돈과 기술과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크게 제약됐고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적 권리를 포기해야 했죠. 과연 이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후반 그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68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였어요.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지으러 온 거죠. 당시만 해도 반도체는 생소한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커유와 경제개발청은 이것이 미래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싱가포르를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교육 수준은 높고 정치는 안정적이고 영어 소통이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딱이었죠. 곤케 스위 경제개발청 초대 총장은 이 성공을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는 직접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기업들을 설득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와서 공장을 지으세요. 세금도 깎아드리고 토지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1970년대 들어 외국 기업들이 줄을 이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모토로라, 내셔널 세미컨덕터 같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지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마스시타도 전자제품 조립 라인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단순 조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들이 더 싼 곳으로 떠날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1979년 제2차 산업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이었죠. 핵심은 교육이었습니다. 난양 공과대학을 세우고 기존 싱가포르 대학의 공학부를 대폭 확충했어요. 독일의 기술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폴리테크닉 기술전문대학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자들을 대량 양성한 거죠. 동시에 외국 인재 유치에도 나섰어요.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쉽게 주는 대신 싱가포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거예요. 1980년대 중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의 하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자체가 아시아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아시아 본부가 모두 싱가포르에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업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1970년대부터 구축한 아시아 달러 시장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홍콩과 경쟁하면서 아시아 금융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정부가 경제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어떤 인재를 양성할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테마섹과 GIC 같은 국부 펀드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정부가 직접 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죠. 단순히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가 된 거예요. 항만과 공항도 지속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물동량에서 세계 3위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1위로 올라섰어요. 창의국제공항도 1981년 개항해서 동남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이 됐죠. 석유화학 산업도 전략적으로 키웠어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아예 대형 정유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엑손모빌, 쉘, 싱가포르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세계 정유소의 일일 처리 능력은 140만 배럴에 달해요. 재미있는 건 싱가포르 자체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에서 원유를 사와서 정제한 뒤 아시아 각국에 파는 거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는 세계 5위의 석유 제품 수출국이 됐어요. 러시아보다 약간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천연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 대열에 끼어든 거죠. 제조업 비중은 점차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을 늘렸어요. 1980년대만 해도 제조업이 GDP의 25%를 차지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15%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신 금융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크게 늘었죠. 이 과정에서 소득 수준도 급속히 올랐어요.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이 $900 수준이었는데 1990년에는 1만 2천 달러로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13배 증가한 거죠. 한국의 경제개발 속도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융업과 IT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자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심화됐어요. 건설업과 가사도우미 일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들이 맡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외국인이 된 거죠. 주택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HDB 아파트는 여전히 저렴했지만 일반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 싱가포르는 계속 성장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튼튼한 금융 시스템과 풍부한 외환 보유고 덕분이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싱가포르의 제조업 기지 역할이 위협받기 시작했거든요. 인건비도 중국이 훨씬 쌌고 시장 규모도 비교가 안 됐으니까요. 이때 싱가포르가 선택한 길은 또 다른 전환이었어요. 제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고부가 가치 제조업과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 바이오폴리스라는 연구단지를 만들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노바티스, 머크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아시아 연구 거점을 싱가포르에 만들었어요. 카지노도 허용했습니다. 2005년까지 싱가포르는 도박을 금지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에 카지노 리조트를 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겐팅그룹이 운영하는 거대한 복합 리조트였죠. 결과적으로 2010년대 들어 싱가포르는 또 한 번 도약했어요. 금융업, 관광업, 첨단 제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2020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는 7,0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나 사무소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려는 서구 기업들 대부분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인도 기업들도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택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틱톡, 바이트댄스의 동남아시아 본부가 모두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60년간 일관된 전략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붙인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도 있었어요. 정치적 자유의 제약, 소득 격차의 확대, 외국인 의존도 심화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성과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치밀한 계산과 과감한 실행,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어느 토요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 홍림공원에서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거예요. 주제는 외국인 인구 증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지 않다는 푸념이 터져 나왔죠. 이런 집회가 드문 이유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가 불법이거든요. 홍림공원만이 유일하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마저도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의 불만은 진짜였습니다. 전체 인구 600만 명 중 2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3명 중 1명 꼴이죠. 지하철을 타면 영어보다 중국어나 힌디어가 더 많이 들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금융업이나 IT업 고급 일자리는 외국에서 온 인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현지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 토착 싱가포르인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는다고 느꼈어요. 주택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HDB 아파트는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만 살 수 있지만 일반 주택과 콘도미니엄은 외국인도 살 수 있어요.
부유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2010년대 중반 일반 주택 가격이 HDB 아파트의 3배를 넘어섰어요. 젊은 부부들은 HDB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몇 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추첨이어서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었죠. 교육 경쟁도 극심해졌어요.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따라 진로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졸업 시점에 치르는 5레벨 시험 결과로 고등학교와 전문학교가 나뉘어요. 대학 진학률은 30%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70%는 기술 전문 대학이나 직업 훈련 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하기도 해요. 일종의 교육 이민이죠.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중산층 가정에서는 월 소득의 20%를 과외비로 쓸 정도입니다. 수학, 영어, 중국어 과외는 기본이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 레슨까지 더하면 부담이 상당해요.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에요. 한국의 0.78명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죠.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첫째 아이에게 $8,000, 둘째부터는 1달씩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육아휴직도 16주까지 보장하고요. 하지만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시간도 길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업과 법률, 컨설팅 분야에서는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죠.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싱가포르 정신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성인 7명 중 1명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로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노년층 문제도 심각해요. 평균 수명이 85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만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에요. 연금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아요. 중앙적립기금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워요. 많은 노인들이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나 푸드코트에서 일하는 80대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사회적 이동성도 제한적이에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합니다. 명문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학교 근처에 살아야 하는데 그 지역 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교육비 부담도 크고요. 결과적으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하위 10% 가구 소득의 18배에 달합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은 61%로 독립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압승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늘고 있어요. SNS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물론 직접적인 정치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크지만 온라인에서만큼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언론의 자유도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180개국 중 129위에 그쳤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인터넷 검열도 있어요. 정부는 가짜뉴스 방지를 명분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내용은 삭제 요구를 받기도 해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크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홍림공원 외에는 어디서든 집회를 열 수 없어요.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더욱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일부 젊은 싱가포르인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반대로 외국에서 온 인재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좁은 땅에 600만 명이 살다 보니 생활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요. 대기 오염도 심한 편이고요. 물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물이 전체 용수의 60%를 차지해요. 2061년 물 공급 협정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자급자족에는 한계가 있어요. 음식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요. 전체 식량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어요. 에너지 의존도는 더 심각해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오르면 바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요. 결국 싱가포르의 성공은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에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거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싱가포르인들은 현재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치적 자유는 제약되지만 경제적 혜택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타협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9년 홍콩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싱가포르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쌍둥이 도시로 불려왔거든요. 둘 다 작은 도시 국가이고 영국 식민지였고 국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2019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홍콩에서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하기 어려웠죠.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었고 정치적 시위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거든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둘 다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려고 했죠. 1990년대까지는 홍콩이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주식시장 규모도 더 컸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반면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을 무기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결정적 변곡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었어요. 많은 국제 기업들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아시아 본부를 옮겼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자산 관리 규모에서 싱가포르가 홍콩을 앞질렀어요. 4조 1천억 달러에 대해 3조 9천억 달러였죠. 하지만 홍콩이 가진 장점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과의 접근성에서는 여전히 홍콩이 유리합니다. 중국어 구사 능력도 홍콩이 앞서고요. 법률 시스템도 영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국제 기업들이 선호해요. 한국과 비교해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시기에 경제 개발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87달러로 싱가포르의 320달러보다 훨씬 낮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을 택했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했죠.
반면 싱가포르는 서비스업과 금융업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치적 발전 과정도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를 거쳐 다당제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대통령도 5년마다 바뀌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60년간 한 정당이 집권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9천 달러, 한국은 3만 3천 달러예요. 싱가포르가 2.7배 높은 셈이죠. 하지만 한국 경제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로 싱가포르의 5,500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큽니다. 인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한국은 5,200만 명, 싱가포르는 600만 명이니까요. 한국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면 싱가포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 거죠. 교육 시스템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요. 둘 다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반면 싱가포르는 30% 정도에 그쳐요. 한국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믿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추구해 왔어요. 반면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진로를 분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죠.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출산율은 둘 다 최저 수준이에요. 한국 0.78명, 싱가포르 0.9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공통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대응 방식은 달라요. 한국은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외국인 이민을 늘려서 인구를 유지하려 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인 것도 그런 정책의 결과예요. 부동산 문제도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둘 다 집값이 비싸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편인 반면 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해서 자가 보유율 88%를 달성했어요. 소득 불평등도 다른 양상이에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 정도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0.46으로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서 절대적 빈곤은 한국보다 적습니다. 노동 문화도 차이가 나요. 한국은 야근과 회식 문화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4시간이지만 금융업이나 법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에요. 군사 부담도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에 국방비를 GDP의 2.6% 수준으로 유지해요. 싱가포르도 2.8%로 비슷하지만 실질적 위협은 한국보다 적죠. 대신 싱가포르는 징병제를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해요. 대외 의존도는 싱가포르가 훨씬 높아요. 식량 자급률이 10%에 불과하고 에너지도 100% 수입 의존이에요. 한국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식량 자급률은 45% 정도 되거든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K-팝, K-드라마, 영화 등으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싱가포르는 아직 이렇다 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다문화 통합 정책은 한국이 배울 점이 많아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죠. 국가 브랜딩 면에서도 싱가포르가 앞서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거든요. 한국도
최근 들어 국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싱가포르만큼 일관된 브랜딩은 아직 부족해요. 결국 한국과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규모와 다양성, 역동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싱가포르는 효율성과 안정성에서 앞서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평등, 사회적 갈등 같은 문제들이죠.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이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자유, 효율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싱가포르 총선 결과가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이 61.2%를 기록한 거예요. 여전히 압승이었지만 2015년 69.9%에 비해 8.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독립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죠. 특히 젊은 층에서 변화가 뚜렷했어요. 18세부터 34세까지 유권자 중 상당수가 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 성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죠. 리셸룽 총리는 선거 직후 국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60년간 이어져 온 일당 독재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세대 교체가 있어요. 독립 1세대는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현재의 풍요로움에 감사해 해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싱가포르가 부유한 나라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젊은 세대는 다른 것을 원해요. 더 많은 정치적 자유,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 더 공정한 사회를 바라죠. SNS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비교 의식도 강해요. 정부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싱가포르 그린 플랜 2030을 발표해서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전기차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국토에 촘촘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싱가포르에게 유리한 조건이죠. 도시농업도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수직농장과 실내농장을 늘려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고 해요. 현재 10%인 식량 자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핀테크 분야에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특히 WE3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해서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가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현금을 지급했어요. 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00씩 나눠줬죠. 이는 기존 싱가포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일하는 자만 먹는다는 원칙을 고수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예외를 만든 거였습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도 강화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저소득층 임금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청소나 경비 같은 저숙련 업종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중학교 진학 시에도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바꿨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교육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사교육 의존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외국인 정책에서는 보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2010년대 급격히 늘어났던 외국인 유입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외국인 고용 쿼터도 강화했어요. 동시에 현지인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싱가포르인 우선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과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죠. 부동산 정책도 조정됐어요. 외국인 부동산 구매세를 30%까지 올렸습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현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예요.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에요. 여전히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우선 정책 목표거든요.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더욱 더뎌요. 야당의 원내 진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해요. 90개 의석 중 10개만 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변화가 감지돼요.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요. 정부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정책 발표 전에 온라인 여론을 미리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민사회의 활동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환경보호, 동물 권리, 노동자 권익 같은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크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 공간이 생긴 거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도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도 실존적 위협이에요.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싱가포르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거든요. 이미 해안가에 방조제를 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달도 고민거리예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정부는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말이에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제 환경도 변하고 있어서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겠죠. 점진적 개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강제 독립 당시 이 나라가 가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생존이냐 멸망이냐의 기로에서 리커뉴와 인민행동당이 내린 결정들이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었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성을, 다양성보다는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6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9,000달러, 실업률 2%대, 치안 세계 최고 수준. 숫자로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성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어요. 정치적 자유의 제약, 심각한 소득 불평등, 극심한 경쟁 사회, 저출산 문제. 성공의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명확한 목표 설정, 효율적인 실행, 성과 중심의 평가. 60년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적 안정성 덕분이었죠. 지리적 이점도 결정적이었어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혈관목을 장악한 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같은 조건의 다른 도시들은 왜 싱가포르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차이는 리더십과 제도에 있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부패 없는 효율적인 행정부,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인구 6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 인구 5천만 명의 한국이나 1억 명이 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타협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게 싱가포르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봐야 할 것 같아요.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부패 척결과 효율적인 행정, 국가 브랜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같은 것들이죠. 특히 주택 정책은 참고할 만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강제 저축을 통해 자가 보유율을 높인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거예요.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다양성과 창의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가 아직까지 글로벌 문화 콘텐츠나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클 거예요. 정치적 자유의 제약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신호죠.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 모델은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거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미래의 싱가포르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젊은 세대의 다른 가치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 미중 갈등의 심화, 이런 요소들이 싱가포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보여준 적응력을 고려하면 이런 도전들도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국과의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거든요. 결국 싱가포르의 성공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선택을 통해 이룬 성과죠.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실행의 중요성이에요. 싱가포르는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죠. 한국도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정. 싱가포르처럼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싱가포르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와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해법 말이에요. 효율성과 자유, 성장과 복지, 경쟁과 연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의 과제겠죠. 작은 빨간 점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된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